네, YTN 뉴스라이더 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상황인데요. 지금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전체 차로가 모두 5개인데 모두가 서행 운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가장 왼쪽에 버스 전용 차로도 보이지만 거의 멈춘 듯 느릿느릿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것이 오늘 새벽 6시쯤인데요. 지금 다른 각도에서도 사진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5개 차로 전체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고 5개 차로 모두 서행 운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고가 일어난 것이 새벽 6시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근처에서 서울 향해 달리던 25톤 화물차 2대가 부딪힌 건데요. 앞서가던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화물차 한 대가 뒤집혀 있고 다른 한 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현재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가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출근길 6km에서 7km 이상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 많은 양의 모래가 쏟아지면서 경찰은 사고 수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해당 도로를 이용해 출근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출근길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는 맑았는데 오늘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요? 네, 봄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수도권 등 내륙 곳곳으로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대구는 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바람이 불며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11도, 광주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때늦은 꽃샘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는데요. 비와 눈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의대 증원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와 연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서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병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부터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 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역대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졌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고 후배들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첫 송달됐습니다. 의료계 반발도 거세져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들은 잇따라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3월 25일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종 처리될 때까진 환자들을 보겠다고 밝혀 곧바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수들마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증환자연합회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이 정당하냐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피해 실태를 외신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에는 속도를 더 내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점을 오는 25일로 정하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집단 사직의 이유를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라고 제시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한 2,000명 증원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방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개혁 의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을 향해 병원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학교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부는 이번 주에 최종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는 국민의 감사를 표하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확충 등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0%는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지방 거점 국립의대 정원은 200명 선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 의료계를 넘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관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의협 비대위 측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오늘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연가 사용을 막은 정부의 명령이 전공의들이 쉬거나 다른 직장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장위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라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 집기가 불에 타고 이웃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는 인천시 대곡동에 있는 가건물에서 불이 나 근처 목공소를 비롯한 공장 3곳이 탔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산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서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맑은물 사업소에서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염소가스는 유해 화학물질로 들이마시게 되면 눈과 코, 목에 자극을 주고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환기시설을 쓰지 말고 창문을 닫은 뒤 실내에서 대기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은 소방과 안전조치를 취한 뒤에 누출량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하루 전 자택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70대 A씨입니다. 경비원에게는 왜 흉기 휘둘렀습니까? 할 말 없으신가요? A씨는 어제 아침 7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아파트 주민으로 특정했고 곧바로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살해하신 겁니까? 전처와 다툼이 있었나요? 숨진 여성은 A씨의 전 부인으로 A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뿌듯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 체육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본 것 같아서 제가.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달아난 지 6시간 만에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텔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부인 역시 자신이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제 오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게 다친 경비원에겐 평소 불만스러웠던 점이 있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범행 사이 연관성과 정확한 동기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요즘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금사과 논란에 다른 과일은 어떤가 이렇게 좀 눈을 돌려봐도 그래도 다른 국산 과일 사 먹기도 쉽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딸기에 이어서 참외, 다른 채소들마저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는 농산물 값이 안정될 때까지 할인도 지원하고 저렴한 수입 과일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내 참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 날씨와 재배 면적 감소에 지난달 출하량이 평년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10월부터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작년 대비 상당히 일기가 안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외의 숫기라든지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번 달에도 전국 참외 출하량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2% 적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5%, 평년보다 21%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4%나 줄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8%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애호박과 오이 등 채소 출하량도 일제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안정자금 1,500억 원도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수입과일 등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로 현재 24개 종류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등 5종을 바로 추가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24년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며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건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조금 올랐고 지방은 대체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은 이에 따라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마찬가지로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적용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책 방향에 맞춰 2020년 수준을 적용한 임시 조치가 일단 올해에도 적용된 겁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에서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 급등했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은 1.93% 오르는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4.15% 하락한 대구였으며 광주가 마이너스 3.17%, 부산 마이너스 2.89%, 전북 마이너스 2.64%, 전남은 마이너스 2.27%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3억 6,200만 원, 세종 2억 9천만 원, 경기 2억 2,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양천 7.19%, 영등포 5.09%, 동대문 4.52%, 강동 4.45%, 마포 4.38% 순이었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0.93%, 도봉 1.37%, 강북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폭이 작았던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30일 공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600mm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에는 초대형 방사포 6발이 발사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일제 사격 후에는 초대형 방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 시험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뉴스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핵 비확산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Prospect of non-proliferation is no less bleak. Indeed, the DPRK, the world's preeminent proliferator,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What's more, both countries have defended and even enabled dangerous proliferators. That brings me to the DPRK, which continues its unlawful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쏜 미사일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se launches, like all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recent year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이 실행 목록에 따라 신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개발과 실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d a list, they had a to-do list, and they've been developing and testing those capabilities. And so, of course, we'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all of these developments. 국무부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공격적인 언사와 도발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어제는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막식을 열었는데요. 타이완 장관급이 화상으로 참가했는데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가 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2021년에 출범한 국제회의로 미국 밖에서 열린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앞서 1, 2차 때처럼 중국 대신 타이완의 오드리탕 디지털부 장관이 화상으로 참가했습니다. 탕 장관은 2년 전 첫 화상 발표 때 중국과 색깔을 구분한 타이완 지도를 띄워놨던 인물입니다. 당시 개최국인 미국조차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황급히 화면을 닫아버릴 정도였습니다. I urge all free countries to invest, like Taiwan does, in civic technologies to strengthen democracy.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미국에서 외주를 받아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미국의 앞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한국이 타이완 당국자를 초청한 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中方已严正敦促韩方恪守一个中国原则，停止向台独势力提供讲台。 민주 정상회의 개막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리며 두둔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축하를 받으며 30년 집권을 확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타이완을 두고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말해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임명에 문제가 없고 소환 없는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자진 귀국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한 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문제 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을 고려한 적임자라며 만약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각 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요구에 대해선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대사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 기조로 나선 데는 막상 수사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 깔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의혹엔 그렇게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게 장관의 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전폭적인 비호에 이어 MBC를 지목한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힌 데 이어 황수석 자진사퇴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과 황상무 두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단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용산의 이런 대응책이 총선을 앞둔 여당과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또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을 밝혔죠.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정당했다며 당장 귀국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친윤, 친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4월 총선에 내세울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공개했습니다. 상징적 자리인 1번에는 여성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배치됐습니다. 당선 안정권인 15번 안쪽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낙점됐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우 대한체육회 이사, 김건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과 김민전 경희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약간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지. 그런데 현직 비례대표인 김혜지 의원과 한동훈 후 영입 인재인 한지아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부교수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일한 당직자는 물론 호남 출신 인사는 정작 당선권에서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친윤 중에 친윤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용산 출신 참모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이 약세를 보인 걸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 배치에 반발해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막말 논란 속에 부산 수용공천이 취소된 친윤계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공관위 결정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또한 주목됩니다. 10년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과 공적 활동으로 달라진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30대의 장해찬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공천장은 수영구 주민들과 당원들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해 수영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사업 실패와 부도를 겪었고 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기 위해 이런 상황에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인데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지휘하는 한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경선이 갈등의 뇌관입니다. 과거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6년의 세월 동안 저는 수차례의 정치적 도전이 좌초되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다시 이 고통을 안고 다시 고뇌하고 다시 달리겠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철회로 생긴 빈자리를 두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과 또 정치신인 조수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가 경쟁합니다. 그런데 현역 하위 평가 대상자인 박 의원은 30% 감산을, 또 조 이사는 여성 가점 25%를 받습니다. 그런 만큼 박 의원은 99%의 패배 가능성이 있지만 1%의 희망이 남았다며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호남 지역에 가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후보를 뽑는데 전북 전주에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선에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는 물론 전국 권리당원 투표가 7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구 의뢰 후보로 뽑아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전주에 와서 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오늘 제가 마주한 우리 당 경선의 불공정한 현실과 당 지도부의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북을 경선을 위해 제 고향 전북에 오면서까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룰에 경선에 나선 것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선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박용진답게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강북을 경선 결과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요. 이른바 비명 행사 논란 속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논쟁이 마무리될지 더 커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관여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조국 대표를 2번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비례대표 최종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이 같은 순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대변인과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은 각각 4번과 6번에 배치됐고, 이어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씨가 7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4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출신의 양소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배정했습니다. 신경민 새로운 미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과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비례대표 2번에는 조종목 전 초대 소방청장, 3번에는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에는 신정현 전 경기도의회 의원, 5번에 신현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자산 증식을 위한 저축 상품을 내놓겠다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금융제도권 안으로 품어서 상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자 더불어민주당도 재빨리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합계가 10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들썩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정책입니다. 또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보단 예금을 보호하고 근로소득 저축을 장려하는 서민금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해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의 부활을 내걸었습니다.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재형저축은 정부 부담이 커지며 사라졌다가 지난 2013년 반짝 도입됐지만 낮은 이자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ETF의 경우 사전 제도화 단계가 복잡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 완성 뒤에도 시장 투명화 작업과 거래소의 심사 절차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부과될 금융투자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건데 당장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정부 입장과 엇갈립니다. 금투세를 내게 되면은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정작 관련 상품을 만들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은행권이 반대급부로 다른 상품의 대출이자를 올릴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도 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대책입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너무 크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좀 지속된다는 것을 보면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겨냥해 여야가 내놓은 대표적인 금융공약은 재산 증식 방안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총선 이후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실행에 나설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경남 통영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보일 정도니까 학교 안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영상을 보면 대피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다급합니다. 아이들과 교사 등 55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불은 교실은 물론이고요. 차량 여러 대까지 태운 뒤에야 진화됐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치솟은 불은 외벽을 타고 5층까지 뻗어갑니다. 가까이서 찍은 영상엔 불길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운동장 바깥쪽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연기가 나서 가보니까요. 불이 크게 났고요. 제가 촬영하는 쪽은 바람을 등지는 부분이라서 불이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반대쪽은 불이 엄청 많이 났고요. 학생들이 막 대피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불이 난 곳은 교내 쓰레기장. 주차된 차량 13대로 번진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일부 교실을 포함해 학교 본관 건물 1개 동의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학생과 40대 학부모, 60대 학교 관계자 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교내에서 하교를 앞둔 5, 6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놀라 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CCTV라든지 그 신고자 상대 확인해 본 바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은 방화라든지 다른 방향까지 다각적으로
가수 임창정 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더견 일당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임창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임 씨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에 30억 원가량을 맡기고 이들의 시세 조종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임창정 씨는 라더견 대표 측이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해서 번 돈을 다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라더견 대표를 향해서는 아주 종교라며 추켜 세우는 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세간에 퍼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임창정 씨는 돈을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당 56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장 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서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에 이은 후속 보도입니다. 주식을 리딩한다더니 내 인생만 나락으로 리딩하고 있었던 불법 주식 코인 리딩방 관련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냉정하게 현실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속수무책이다. 이미 이들 일당에 돈을 보내는 순간 그 뒤로는 손을 쓸 틈도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이른바 주식 종목과 코인 등을 추천해주는 리딩방에서는 범죄가 발생해도 계좌 지급 정지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해도 은행이 멋대로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냥 손톱 물어뜯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는 많이 알려진 피해 사례가 많고 대처도 빨라서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에 쓰인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성긴 법망에 걸리지 않은 범죄 사각지대, 피해자들만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이에 해당 업체들은 다음 세무를 물색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지금 총선 앞두고 각종 테마주나 코인 열풍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 부분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차지합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아예 이런 채팅방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준다는 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가입한 70대 A씨. 처음엔 진짜로 수익을 내서 일부 투자금을 돌려주자 A씨는 빚까지 내가며 5억 원 가까운 돈을 넣었습니다. 리딩방에서 만든 자체 주식 거래 앱까지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수익하고 이런 게 그나 정확히 다 나오니까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부터 수술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갔다가 돈을 500만 원, 1,500만 원 다 추금을 하니까 또 추금이 다 되더라고 버린 거에서. 큰 돈을 넣은 순간 운영자가 출금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억대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해당 업체는 평소처럼 운영을 이어오고 있고 계좌 역시 버젓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리딩방 업체가 고객들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도 속수무책입니다. 거의 99.9%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접수 당시에는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진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사 단서를 모아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피의자를 검거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5개월 동안 경찰이 적발한 불법 리딩방은 1,900여 곳. 피해액은 무려 1,800억 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돈 세탁하다가 딱 걸린 사기꾼 소식입니다.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면서 접근한 뒤에 90억 원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해서 전문적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붙잡힌 건데요. 수사망 피하려고 실제 상품권 업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개수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돈을 많이 샌다는 얘기예요. 14억 2,400만 원짜리 실제 수표인데요. 허위 상품권 업자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받았고 이 수표를 실제 상품권 업자에게 전달해서 현금화시키고 이렇게 건너 6달이나 건너서 참 복잡하게도 돈을 세탁했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거 돈만 세탁할 줄 알았지 인성 세탁은 안 되나 봐요.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많은 품을 들이지 않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에게만 알려준다. 이거 비밀이다. 이런 감언이설에만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 아래 비밀 없고 세상 안에 공짜 없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집안 곳곳에서 거액의 돈은 물론 지폐를 세는 기계까지 발견됩니다. 가정집이라기엔 다소 의심쩍은 이곳은 알고 보니 신종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금 세탁 일당의 주거지 겸 사무실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투자 사기 조직은 실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얼굴 없이 음성만 나가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 강의식으로 주식 종목을 짚어주다 보니 피해자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300에서 600%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달 동안 86명에게 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품권 업체와 실제 상품권 업체 두 곳이 동원됐고 수표와 상품권, 현금을 서로 거래하는 것처럼 6단계를 거쳤습니다. 모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현금 22억 원 등 범죄 수익 28억 3,900만 원 가량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된 사기 피해금 90억 원 이외에 330억 원이 추가로 자금 세탁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세탁한 피해금 420억 원을 특정해 범죄 수익 은닉법을 적용하였고 향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경찰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라이더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찰청 김범석 경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지금 서성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교통센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경찰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겁니까? 네. 다소 좀 이상한 상황이죠. 예, 왜냐면, 지금 연행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관을 찾아온 민원인을 경찰관이 직접 체포를 해버렸으니까요. 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서울 마포 한 교통센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예. 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분이 3일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였던 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분신물 찾으러 온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남성이 오자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좀 범죄 행위가 좀 중대했었는데 사기 범행이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 남성은 전북 전주에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체, 소위 요즘에 뭐 투자 리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예. 투자 리딩방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난다. 나만 믿고 투자를 하면은 원금의 400%, 그러니까 즉 4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하면서 50여 명에게 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담당 검찰청인 전주지검에서 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그 출석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좀 설명을 좀 추가해서 드리면 보통 피해자를 구속할 때는 그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구인장이라는 걸 받아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심사 여부에 따라서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남성분처럼 그런 발부된 그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면은 도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지명 수배가 됐는데 사실 불과 3일 만에
도주 3일 만에 검거가 된 것이죠. 예. 아,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네. 그 투자 리딩방 관련해서 네, 문제가 맞습니다. 심각하다 이런 네. 보도를 좀 전해드렸는데 이 투자 리딩방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도주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네. 상태였어요. 네. 아니 근데 교통센터는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 마포에서 이제 도망을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강상 갖고 있는 노트북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새벽에 이 노트북 가방을 환경미화원분이 습득을 하셔서 가까운 그 교통센터에 신고를 하신 겁니다. 예, 신고를 하셨는데 이제 경찰관 분들이 이걸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가방을 열어서 이제 신분을 확인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휴대폰이랑 여러 장의 신용카드, 그리고 호텔 키, 그리고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정작 휴대전화는 유심칩이 없어 전화가 안 되는 거였고. 이상하네요. 네, 그 신분증, 그 신용카드는 여러 장인데 다 명의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아, 경찰이 뭔가 의심했을 네, 것 뭔가 같아요. 의심, 절도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핸드폰을 켜서 가장 최근에 전화했던 번호를 그냥 눌러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번호를 연락을 해봤는데 아내라는 분이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핸드폰은 배우자인데도 아무런 저장이 돼 있지 않고. 아,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신분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지명 수배자였다고 합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거가 이루어진 교통센터는 사실 교통 단속 업무를 하는 곳이라서 사실 수사를 직접 하시는 곳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날이 알아보니까 당직일이라서 좀 많이 바빴는데 이제 물건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지명 수배자를 잘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네네. 이 분실물의 주인이 지명 수배자구나. 네.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영상 속에 나왔던 그 남성도 본인이 지명 수배도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은데 경찰 앞에 본인이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담당 경찰관 안효섭 경위께 여쭤보니까 그 이 남성을 이제 검거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수배가 됐냐? 그러니까 자기 수배가 된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게 찾으러 왔던 걸 보면은 그 가방에 있는 그 핸드폰이나 카드 등이 좀 도피나 사기 행각에 이용돼서 좀 매우 중요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성도 처음에 의심이 들었는지 전화를 계속해서 택배로 달라. 대리 수령을 해달라. 잃어버린 물건 택배로 보내달라. 네. 그것도 사실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데 보통 신분을 확인해야 주지 신분이 확인 안 된 상태로 전해줄 수는 없거든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명 수배자인 것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경찰관들이 설명을 하니까 교통센터니까 가도 되나 이렇게 덜 의심을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남성을 검거했을 당시에 그 순간이 어땠는지 이 남성을 검거한 그 경찰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수배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저희가 뭐 알지 모를지가 좀 난감했던 것 같아요. 좀 긴가민가. 우리가 수배를 알고 있을까 모를까. 교통단속만 하는 부서라서 이 사람이 좀 약간 간과했던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이제 사무실로 막 뛰어갔죠. 저희가 뛰는 모습을 또 그 사람이 또 보면 또 도망갈까 봐 그 앞에서는 살살 걸어가다가 이제 그 사람이 저희 사무실 문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보고 바로 이제 뒤따라 쫓아 들어가가지고 뭐 수배 그런 거 내용 이야기해주고. 경찰 분들도 이 남성이 본인이 지명 수배된 걸 알고 있으니까 올지 안 올지 이거 약간 좀 의심을 했답니다. 의심을 했는데 도착하는 걸 보고 뛰어가다가 멈춰서 볼까봐 걸어서 가서 이제 검거를 하셨다는 그 얘기군요. 그러면 이 남성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남성은 그 연행된 이후에 이제 서울 서부지검을 거쳐서 전주지방 검찰청으로 이송이 됐고 지금은 현재 기소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피해 회복도 중요하니까 잘 검거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담당 검사분이 이 피의자를 꼭 잡고 싶었는데 못 잡고 있었거든요. 도주를 해서. 그래서 그 검거한 경찰관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요. 그 담당 경찰관 분에게 여쭤보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서 그래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자기에게 검거한 게 피해자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달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네. 예. 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네네. 앞두고 있는데 이 남성 무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남성 개별 피해액에 따라서 적용법조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형법상 사기로 처벌을 받을 거고 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거로 예상됩니다. 예. 아, 뭐 요즘 주식 리딩방이다. 그리고 코인 리딩방 뭐 이런 네네. 것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관련해서도 저희가 뉴스를 종종 전해드리는데 네네네.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뭐 일단 우리나라가 사기 신고가 매우 많습니다. 뭐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는데 아유. 일단 제가 실적 수사에서 느껴본 거는 그 사기라는 범죄가 그 피해자의 돈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에 속았기 때문에 그 속았다는 자괴감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좀 정신까지 좀 피폐하게 되는 좀 범죄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다 보면 이제 피해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후회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도권에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도권에 있는 거지 그 회사인지 아니면 예. 투자 계약 내용이 이제 적법한 것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하나로 오늘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아까 바로 전 뉴스에도 수익률이 아주 고수익으로 미끼를 던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인데 예. 하위 법령에서는 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20% 제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거를 이상 넘는 수익을 그 보장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그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원금도 보장되면서 아주 고수익이 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400%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20%를 넘어가는 거는 원금 보장이 되게 어렵다. 일단 원금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정당한 투자라면은 아주 높은 수익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경우는 원금 손실이 다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사기방지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고 예. 국회에서는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 방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관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제 사기 방지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 신고를 꼭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당사자가 하는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보는 문자 메시지라는 이런 것을 그 사전에 캐치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사기 범죄 네. 예방하는데 도움이 네.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영상 보여주시죠. 네, 공동주택의 계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방관 분들 보이고요. 그리고 경찰분들도 같이 보이네요. 경찰관 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이건 뭐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이게 지난 23일 충남 당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초에는 어떤 화재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한 거고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남성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집 베란다에 이제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러 갔는데 막상 출동한 소방관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 공조 요청을 경찰에게 해서 이제 가서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공격적이라 저희가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라 싶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제압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승님 나오세요. 승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저희가 지금 화재 진압을 하러 이제 네네.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서 저 남성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네네네. 보였고 경찰이 이제 또 출동을 해서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저 상황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화재가 나면은 소방관이 출동을 하는데 이제 저런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뭐 범죄와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공조 요청을 해서 보통 화재 발생 시에는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경찰관이 제압을 하고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타이저건으로 네네. 지금 제압을 한 그런 상황인 네네네. 거죠. 예, 그 타이저건으로 현장에서 누군가를 제압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뉴스에서 종종 듣는데 네네네. 이게 뭐 사용할 때 특별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에 따르면은 총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3가지 경우인데 이제 뭐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폭력적 공격 이상 상태, 그리고 현행범이나 그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폭력적 공격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찰이 그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는데 가장 높은 것 치명적 공격보다 바로 아래 단계의 공격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뭐 제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뭐 임산부나 뭐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물이 있으면은 또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화재 현장에서도 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네. 하거나 이제 네네. 이렇게 거칠게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자, 방화 범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종 뉴스에서 전해드리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저 남성이 지금 자기 집에서 불을 지른 네, 그런 네, 상황이었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소위 방화죠. 방화 범죄인데 방화 범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사람이 있는 건물에서 불을 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좀 형량이 무거운데 그냥 방화를 한 것만으로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고 사람이 다치면은 이게 또 무기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요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년 이상이라는 거는 최소 형량이 7년이 최소가 7년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감경 같은 걸 제외하고 일단 법정형이 7년 이상이다. 그렇군요. 예, 절대 이런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예,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경찰청 김범석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사고 수습을 위해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앞서 뉴스라이더 첫 뉴스로 현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지금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먼저 현장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업소 부근 CCTV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40분 전과 같이 여전히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차선이 5개인데 5개 차선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변한 것처럼 천천히 서행 운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본 화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들이 거의 멈춰 선 채 대기하고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 역시 거의 주차장으로 변한 듯이 차량들이 모두 멈춰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상황도 저희가 미리 영상을 저희가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속에 25톤 화물차 2대가 어렴풋이 보이실 겁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뒤집히고 쓰러진 화물차 2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또 쓰러진 덤프트럭 옆으로 실려있던 모래가 도로 위로 쏟아진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굴착기를 동원해 현재 도로 위 모래를 퍼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고가 일어났던 건 오늘 새벽 6시쯤인데요.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근처에서 서울을 향해 달리던 25톤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앞서 가던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뒤따르던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화물차 한 대가 뒤집히고 다른 한 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가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까지도 출근길 6에서 7km 이상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또 도로 위에 많은 양의 모래가 쏟아지면서 경찰은 사고 수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해 출근하시거나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상당수가 입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의대생 5천여 명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정도인 2,460명이 8월 안에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9명은 이미 입대 신청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8월까지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하거나 여름에 있을 의무병 모집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의대생들의 대거 입대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수출 제한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에 현지 시간 18일 국제유가가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는 82.72달러로 전날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보다 1.8% 오른 배럴당 86.8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라크가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감산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원유 수출을 하루 330만 배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게 공급 감소 우려를 키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치는 오늘 17년 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료 여부를 발표합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바꾸려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는데 물가는 이미 목표치를 넘었고 임금 상승률도 최근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이신 분들 좀 있으셨는데 고령자분들의 의료비나 간접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거나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글쎄요. 고령 운전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 수는 더 늘어날 텐데 현실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인터뷰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저 또한 할머니가 될 테고요. 노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준비한 인터뷰라는 점,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고부터 좀 여쭐게요.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80세 고령이셨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연세가 일단 많으신 80살 되셨었고요. 예.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세 되시면은 예. 사고 자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여러 차와 이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명이 이제 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그 이후에도 연신내 쪽에서도
똑같이 고령 운전자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아마 주변에서 요새 매스컴을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접촉 사고, 사망 사고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들어보면은 운전자분이 연세가 많으시구나라고 판단하실 텐데 예. 65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75세, 80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젊을 때에 비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망 사고까지 여러 명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이 접촉 사고를 일으켰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전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게 또 선진국, 특히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통계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예. 뭐 최근에 들어와서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대한민국이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 명이 넘을 때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한 3천 명 미만 2,700~80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 건수도 약 3%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금 8% 이상 8.8%까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고령 운전자 사고는 도리어 급증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원인은 뭐예요?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데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운전할 때 일반 평균에 비해서 운전 조작이나 판단 능력 이 느리다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 하게 되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50세 이상 심신이 상당히 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75세 이상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65세만 하더라도 심신이 건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75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아지는 게 실제로 이 비율 같은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역시 판단 능력, 기기 조작, 이 능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이 건강 상태를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각종 그 고령화 지수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 뭐 치매라든지 이런 인지 능력에 대한 것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고혈압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또 이 고도 난근시, 근시에 대한 고령 근시죠.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역시 몸의 반응이 떨어진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65세 이상부터 고령 운전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65세 이상부터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론일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혹은 뭐 위험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험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65세 이상에서 5살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점차 비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65세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70세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이 사고 위험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에서 많이 높아져서 75세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고령 운전자라 그랬지만은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류하는 나라들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75세부터는 이 사고 위험도가 워낙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접촉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부상자나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구나. 그만큼 사고의 이 어떤 이 부상자 사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연세가 늘어날수록 더더욱 위험하다는 거. 75세 이상은 더더욱 위험 치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에는 치사율도 더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사율도 많이 높아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빈도에 비해서 사고율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보면은 이 중상 이상도 상당히 많고요. 또 사망자 수도 특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차가 부닥칠 때 제동을 한다든지 핸들을 꺾어서 최소한
부상을 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은 고령 운전자 같은 데는 이런 능력, 판단 능력 같은 게 떨어지고요. 또 제동 능력도 시간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돌 강도가 강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상자나 특히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 교통사고의 특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와 이제 치사율이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면허 자진 반납.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납은 잘 됩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수준이에요. 반납률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만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운전면허 반납을 내가 왜 해? 아직도 내가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특히 이제 젊을 때의 운전 방법, 나는 3, 40년 하면서 베테랑 운전자야 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운전면허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이동할 때의 어떤 불편함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반납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이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납률 아직도 2%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납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5세가 넘어도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 대할 때 뭐 인생은 60부터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준치가 이제 65세다 보니까 아직 60대면 나는 팔팔한데 면허를 반납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거부감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면허 반납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어떤 거부감 때문일까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할 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반납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실제로 반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이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 하나 필요해라는 것 중에서 가장 편한 부분들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특히 이 대중교통 수단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뭐 전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가 통행이 좀 어렵다든지 하는 이 구석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반납률이 더 저조하고요. 더 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누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운전할 수 있어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도리어 그래서 도심지 같이 이 대중교통수단이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것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굳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반납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 특히 이제 이 국내에서도 수년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어떤 지자체에서 이 일회성의 이 교통카드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100원 택시 같은 경우요. 언제든지 택시 불러서 사용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좀 지속적인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좀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제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선진 국가에서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는 운전이 생계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100원 택시 같은 그런 정책들을 좀 확대해서 세심하게 핀셋으로 펼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들 다양하게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의 운전이 베테랑 운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운전 방법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반응이 느리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고요.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면은 운전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 운전 방법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 느려졌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족들이 설득을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본인이 아직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몸의 행동은 틀리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65세 이상부터 변화가 시작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 넘어가게 되면은 더더욱 이런 증상이 많아진다는 거, 인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심양면으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원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지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에 썼던 방식이 이제 교통카드 10만 원짜리를 예.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 반납률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즉 예. 지속적인 지원책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좀 더 고령 운전자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좀 더 이윤을 뭐 낮게 해준다. 반납한 사이에서 이윤을 낮게 해준다든지 또 뭐 각종 물건을 배달시키면은 무료로 배달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한테 운전면허 반납했더니 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 있어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어떤 지속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기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좀 걸러낼 수 있는 제도 국내에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외 사례 설명해 주셨는데 뭐 은행 네. 이자 혜택을 준다든지 뭐 상품을 무료 배송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되면은 면허가 자동으로 뭐 말소가 된다든지 뭐 각국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일반적으로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이 적성 검사를 줄이는 부분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여가지고 좀 더 자주 보게 한다든지 또 특히 이제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인지 검사 중에서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 검사를 통해서 좀 걸러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80세가 되면은요 면허를 아예 반납하게끔 만들고요. 예. 2년마다 새로운 운전면허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는 조건부 면허가 있습니다. 즉 연세가 일정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 상태에 따라서 조건부 면허라는 거죠. 예. 속도를 규제를 한다든지 지역적인 부분들을 규제를 해서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 시간대별로 대낮에만 운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부 면허를 통해서 좀 더 제한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면허 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국가 선진국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떤 선진국의 사례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검사, 치매 검사도 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검사를 하고 재검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 떨어진 분들이 계속 화를 낸다든지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네. 결국 두 번, 세 번 보면은 통과할 수밖에 없어서 예. 운전면허를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돼서 박탈된 운전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의 제로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인지검사를 하더라도 100% 거의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는 게 문제점이어서 네. 실질적으로 걸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다 됐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더 짧게 질문 드릴게요. 기술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면허 반납 말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비상 자동 제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상당 부분 버스나 트럭은 의무화돼 있고 상당 부분의 차에 보급이 되고 있지만은 고령 운전자는 옵션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노후화된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또는 자율주행을 기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기 조작 방법이 많이 개발 장착되고 있습니다. 즉 예. 운전자가 어려우면은 기기 제동을 한다든지 핸들을 꺾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첨단 장치가 있으니까 예. 이런 첨단 장치의 의무화도 이 고령 운전자 이 차에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준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장착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현실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며 그간의 건조함은 다소 해소가 되겠지만 내일까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여기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비바람이 치며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1도, 광주 14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와 눈에 황사도 섞여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